반갑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실무를 여러분들과 함께할 손창용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우리 소득세 신고 실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이지만 좀 집중해서 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 중에 우리 개정세법 부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 관련되는 주요 개정세법 중에 이제 소득세법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청구, 수정 신고 허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세기본법에 나옵니다. 국세기본법에 나오지만 소득세법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경정 청구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 경정 청구는 원래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가능합니다. 수정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기한 후 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경정 청구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기한 후 신고자를 그러니까 포함을 시켰습니다. 경정 청구나 수정 신고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겁니다. 스스로 빨리 수정하거나 경정을 해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정이나 수정 신고하는 분부터 허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해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자,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면, 자, 1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50% 감면, 6개월 이내에 할 때는 20% 감면을 적용하던 부분을 요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1개월 내에 했을 때는 50% 동일하게 적용하되 3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30% 감면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에서 6개월 이내에는 20% 과거하고 동일하죠. 전체 감면 기간은 6개월로 동일하지만 세분화해서 30% 감면되는 구간을 신설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모든 가산세가 아니고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20%죠. 산출세액에 20% 적용되는 부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라는 부분이고요. 조속한 자기 시정을 유도하고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던 부분을 두 가지를 추가했다라는 거죠. 분리과세를 할 때 세율이 원래 기타 소득에 대한 세율이 20%입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이나 배상금 관련되는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계약금이 이제 대체된,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그 계약금이 귀속이 되는 부분이요. 기타 소득으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과세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현재와 같이 분리과세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금이 취소돼 갖고 상대방의 계약이 취소돼서 계약금이 저한테 귀속이 됐다라고 하면 그 계약금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를 하든가 아니면 종합과세로 해서 신고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이 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 소득과 과세의 형평을 감안해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임용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합리화,
과세 합리화가 되겠습니다. 자, 임원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 법인세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도 부분은 한도 규정은 이 부분은 이제 경비 인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경비 인정 여부를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세법에 있는 지금 이 규정은 한도 규정은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천징수는 즉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거냐,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거냐, 이 두 가지 소득의 구분과 관련되는 개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을 두고 있기를 임원의 퇴직금 중에 2012년 이후의 근무분에 해당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당초 규정이 2012년 이후 퇴직분하고 한도, 소득세법상의 한도가 3년간 평균급액의 10분의 1 곱하기 12년 이후 건속연수 곱하기 3배수 적용해서 하던 부분입니다. 요 3배수 적용하던 부분을 구분을 했습니다. 2배수로 축소를 했는데 어떻게 축소했냐면 19년 이전 3년간 평균 급여 곱하기 10분의 1 해서 12년부터 19년까지 건속연수의 3배수, 그 다음에 그 이후 2020년 이후 퇴직분이 되겠죠. 이후 3년간 평균 부분에 대해서는 2배수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3배수 적용하던 부분을 무시하고 일괄 2배수로 가려고 규정을 처음에 진행되다가 그렇게는 너무하다라고 해서 이제 기존 거는 3배수, 그 이후 거는 2배수로 적용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임원퇴직 소득에 대한 한도를 규정한 부분은 소득세법에서는 이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거냐,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거냐, 요 차이입니다. 법인은 한도와 관련해서 경비 인정 여부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같은 규정이긴 하지만, 비슷한 규정이긴 하지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손보존 시에 입금불사리 받은 자산수정이익의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했습니다. 우리 총수익금액 불산입 때는 그러니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자산수정이익이 있죠. 2월 결손금에 보존하는 데 충당하는 금액, 즉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입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총수익금액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무면제 또는 소멸로 인해서 부채 감소, 그러니까 요거는 채무면제 이익이 되겠죠. 위에는 자산수정이익, 밑에는 채무면제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범위를 좀 축소했습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고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보존 처리했다 하더라도 과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손보존과는 상관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이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법인세법 시행령 64조 6회에 있는 각 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제 국고보조금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0년 1월 1일 전에 발생된 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부분입니다. 2010년도 이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으로 따진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 기간이 지금 현재 10년 동안 공제하도록 돼 있죠. 그 이전 거는 이미 공제 기간도 끝났고 다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통산하게 되면 그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인정이 과거처럼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 전에 발생된 결손금은 과거 기준에 따른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이든 개인이든 2010년도 이전에 발생된 결손금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존재한다면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 대상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7세 이상의 자녀라고 하는 범위에서 7세 미만 취약 아동은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되는 걸 배제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SA 계좌 만기 시에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연금계좌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연간 1,80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300에서 400까지, 퇴직연금하고 합쳐졌을 때는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라고 하는 이런 계좌, 만기 계좌에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 공제 한도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납입 한도, 총 납입 한도를 1,800만 원, 기본 1,800만 원에서 ISA 계좌 만기 시에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을 추가해주고 있다. 전환된 금액까지 한도로 넓혀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SA 계좌 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다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만기가 됐을 때 여기에 있던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계좌에 이체하게 되면 연금 납부액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액공제 한도는 300에서 400인데 퇴직연금 합쳤을 때 700이다라는 거 기존 한도는 동일하고요. 거기에 ISA 만기 연금 계좌 추가 납입액의 10% 연 300만 원을 한도로 적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7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10%를 더 추가해서 최대 300만 원이니까 최고 세액공제 가능 금액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추가 납입 방법은 ISA 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이 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할 때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납입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기부금 발급 불성실 가산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허위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강화했습니다. 규제를 강화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이 2% 가산세를 5%로 대폭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발급해 주는 곳에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기부금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부금이 아닌 영수증으로 우리가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 처리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입니다. 자, 원래 이제 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가산세가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을 계산서는 이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사업자인 부분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계산서 발급 수취 의무 및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합계표 제출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미발급 허위 기재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합계표 미제출 부실, 그 다음에 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수치 관련되는 부분, 전자계산서 발급 지연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비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자로 의제 등록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이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그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하면 당초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로 의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도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가산세 대상이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도 추가됐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 기간 사업소득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거나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한 사업자인 경우에 또는 사업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프리랜서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가 우리 계산서 관련되는 가산세 대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세액 기반 확충을 하는 목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2021년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부분부터 적용합니다. 우리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할 땐 적용은 안 되지만 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요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가맹점 범위 가입 확대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발급 업종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선사업은 제외시켰고요. 도선사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 가입 기한이 의무 가입 대상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였는데 60일 이내로 확대를 했습니다. 60일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3개월보다 좀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단 이제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일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로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 가입 대상일을 명확하게 했는데 해당 업종의 사업 개시일, 수익 금액 기준은 과세 기간 말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가입 기간이 3개월, 즉 대략 한 90일 정도에서 60일 정도로 2달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2달은 아니고 60일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60일 내에 하셔야 되고 2,400만 원 이상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3개월 안에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사업 시작하면서 현금 영수증은 의무적으로 그냥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따라 갖고 뭐 대상이 됐으니까 가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범위 조정 및 간소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때 대상이 됐던 부분은 반기 근무분에 대한 과세 소득입니다. 자, 이때 미지급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당초에는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반기 동안 지급한 과세 소득입니다. 그래서 지급한이기 때문에 미지급에 대한 부분은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1월 달에서 6월 달 사이 부분을 7월 달에 지급하면 이 부분은 7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니까요. 제출을 하니까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7월 달에서 12월 달 거 중에 다음 연도 익년도 1월 달에 지급을 한 거는 1월에 지급한 거는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왜 제출하지 않냐면 이때는 2월 달이나 3월 10날에 정상적인 지급명세서를 제출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굳이 제출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만 2021년도 7월 달부터는 매월 지급을 해야 되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택임대소득 관련해서 주택수 계산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에 공동소유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이제 최다 지분자 소유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 기준으로 주택수를 보도록 하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아버지가 70%다. 그러면 아버지 소유로 보겠다. 아들은 집이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최대 지분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5대5로 가지고 있다.
근데 임대소득을 아버지가 다 신고한다 그러면 아들은 집이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5도로 가지고 있는데 합의를 못했다. 그러면 각각 집이 있는 걸로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에서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가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인 경우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각각 가지고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를 가지고 있고 아들이 40%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버지가 다 소득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30%, 9억 초과 30%이기 때문에 각각 집이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30%가 안 되더라도 연간 들어오는 임대 수익 중에 아들이 가져가는 게 600만 원 이상이 되면 각각 집이 있는 걸로 보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주택이 부부가 각각 주택수에 가산되는 경우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부부 중에 지분이 큰 자,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서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서. 주택수 계산 시 부부는 각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택수가 조금 복잡해졌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주택임대소득 본문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취지는 고액 임대소득을 얻는 공동주택 소수 지분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서 주택수 계산 방식을 개선했고 부부 공동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중복 계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처분이익 과세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었죠. 당초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 부분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과세소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건물,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박, 항공기, 기계장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는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이 부분 건설기계 관련되는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사용을 할 때 감가상각을 통해서 대부분 감가상각이 끝났는데 중고기계 장치를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처분이익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크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괄 과세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소급 과세라든가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건설기계 관련되는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서 양도하는 부분부터 과세하는 걸로 그 이전에 취득했던 부분에 대한 처분이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자, 소액수선비는 이제 바로 즉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는데 3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수선비를 600만 원 미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600만 원 미만이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완화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사용한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행거리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행기록부 작성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작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당초에는 1,000만 원 이하일 때 운행기록부 작성이 없어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이라는 기준금액을 1,500으로 상향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자, 원래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부분을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도입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전문직
전문직 업종 사업자 요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전용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하고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성실사업자인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당해 연도 수익금액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 수익금액으로 판단하면 2020년도에 내가 성실사업자인지 아닌지는 2020년도가 다 지나봐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직전 과세 기간의 성실 확인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성실 대상자였던 사람이 2020년도에는 전용보험에 가입해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인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전문직 자격사, 그 다음에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관련되는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업종들이 보유 업무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과 달리 한 대를 제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차량입니다. 차가 만약에 2대 있다라고 하면 한 대는 가입해야 되고 나머지 한 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한 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만 가입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즉 법인은 미가입 시에 100% 송금불산입이었죠. 그죠? 송금불산입인데 개인은 50%는 그나마 5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50%는 인정을 해 줍니다. 물론 이제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미가입 시 50%, 가입 시 100%로 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요 규정은 언제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적용하느냐? 2021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2020년도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2021년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2021년도부터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100%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전문직은 2021년도부터 무조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2021년도부터 적용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대상 운전자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자, 보장 대상 운전자가 해당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운전자 채용을 위해서 면접 지원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회사에서 법인일 때는 법인의 임직원이었지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개인은 해당 사업자와 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급여대장상에 직원으로 다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차 승용차 요건, 리스 외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해야 되고 계약 기간이 30일 이내일 때 특약에 의해서 요거는 가입된 걸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이것도 2021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공제 계산 방법을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되죠. 10년 동안 2월 공제가 되는데 10년간 2월 공제가 되는데 당해 과세 기간의 기부금 한도부터 당해 한도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 기간에 발생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를 하고 2월 된 거를 나중에 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2월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하고 당해 과세 기간의 기부금부터 공제하겠다. 그래서 먼저 발생한 2월 기부금부터 먼저 적용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2월 된 부분만 따진다라고 하면 선입선출법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해서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을 활성화했다. 기부금 제도 실효성을 활성화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물 기부에 대한 법정 기부금 평가 방법입니다. 자, 과거에 지정 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으로 둘 중에 큰 금액이었고 법정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시가와 장부가액 중에 큰 금액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를 합리화했습니다. 범위에 대해서 합리화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해주는데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배우자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속 부양하는 경우에 포함할 거냐 여부였는데 논란이 됐는데 그 부분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인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관련되는 부분을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도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하인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위탁아동은 만 18세 이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 18세로 되어 있는데 18세 지났어도 보호기간이 연장이 됐다라고 하면 만 20세 이하가 될 때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정액 제한 요건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에 대해서 우대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등록이 되게 되면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임대 등록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단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정액 요건을 보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정액 요건이 연간 5%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 이하 부분이 증가율이 연 5%에서 연이라고 하는 연간 기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죠? 연간 5%라고 하는 게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 증가시킬 때 5%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기준을 좀 세분화해서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정액 후에 1년 내에 재정액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한다라고 해서 그 5% 정액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교통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 의무 관련되는 수익금액 산정 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승실 사업자도 해당 과세기할 수익금액의 업종 기준 이상인 경우에서 15억, 7억 5천, 5억이고요. 외부 조정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6억, 3억, 1억 5천이고 복식부기 의무자도 3억, 1억 5천, 7,500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익금액에 보면 이 기준을 판단할 때 들어가는 이 수익금액 범위 안에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수익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제외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제외시킨 이유는 뭐냐면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초로 보면 수익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죠. 수익금액이 아닌 거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익금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자, 직전 연도에 간편장부였느냐 복식장부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에 이 수익금액이 포함됨으로 해서 기장 의무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수익금액이 도소매라고 가정을 하고요. 2억 9천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억 9천이고 처분이익이 2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2천만 원이 있는데 자,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는 수익금액이 얼마냐면 처분이익이 과세가 안 되니까 2억 9천이 될 겁니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익금액은 3억 천이 되겠죠. 3억 천이 되면 2019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직전 연도가 간편장부였던 사람은 계속 간편장부가 되는 거고 복식장부는 3억 천이니까 계속 복식장부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수익금액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처분이익에 따라서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또는 성실 대상과 비성실 대상, 외부 조정과 자기 조정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걸 판단할 때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해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2020년도부터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은 2020년 2월 1일 이후 확인하는 분부터니까 19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외부 조정도 2020년 2월 11일 이후 외부 조정하는 거니까 5월 달에 신고할 때였기 때문에 19년도 거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2020년 2월 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해서 장부를 기록 비치할 때 2020년도부터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선임제도 신고를 폐지를 했습니다. 원래 4월 30일까지 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근데 그게 폐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단순경비율 대상자 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개선을 했습니다. 자, 수익금액에서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요 수익금액 범위 안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포함이 되느냐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익금액 안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만 그러니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수익금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감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대한 업종 구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장부 기장을 할 때 3억 미만, 1억 5천 미만 관련해서 이제 1억 5천 미만 쪽에 보면 건설업에 비주거용 건물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그러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건설업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는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한한다.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표준산업 분류를 반영해서 업종 분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를 완화했습니다. 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계산서 관련 의무 면제하고 있다. 계산서 발급한 걸로 봐서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매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간주되는 게 간주되는 부분이 매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로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매출 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 업종 여기에 보면 기숙사 관련되는 부분, 전자상거래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 잘 챙겨 보시고요. 자,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되는 소득 상한 배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단순 간편장부 대상자 2.6%, 복식부기 의무자 3.2%인데 이 부분을 2.8에 3.4%에서 0.2%를 인상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20년 3월 13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합니다. 즉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할 때부터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소유 임대주택 수익금액 등의 산정 방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수익금액 계산 방법을 주택 전체 임대소득 수익금액에 해당 공동소유 지분율을 곱해서 안분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기준시가나 지분율 판단은 사업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0.5% 적용합니다. 0.5%고 3개월 이내는 50% 감면이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0.25%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면 0.125%로 가산세율을 대폭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2020년도 거 제출한 거 있죠. 그리고 미제출했는데 가산세 부과되고 있지 않던 거를 세무서에서 결정하거나 할 때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소득세법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